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 바디 선택 가이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캐논 바디 선택 가이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또 반응도 좋고 또 댓글로 소니 바디도 해달라 이런 요청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니 바디는 나누려고 해도 이 캐논처럼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미루던 중에 이제 ZH 환님께서 다시 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니 바디는 캐논 바디들과 좀 달라요. 캐논 바디는 가장 비싼 게 사진도 영상도 다 좋아요. 그리고 금액이 내려가면서 성능이 하나씩 빠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는 바디를 사면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쉬운 편인데, 물론 이제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비쌀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비싼 와중에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어요. 사진인가 영상인가 아니면 고화소인가 고연사인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나뉘는 게 복잡합니다. 이 제조사의 철학인데, 예를 들면은 캐논 같은 경우에는 바디를 만들 때 사진도 영상도 다 밸런스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3가 가장 이제 지금 최상위 바디인데 걔는 사진도 영상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사진 영상 뭐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대신에 밸런스는 여전히 뭐 5대5나 6대4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사진 영상 밑으로 내려가도 계속 사진 영상이 밸런스가 적당히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사진용 바디 딱 사면 영상은 좀 아쉽고 영상용 바디를 딱 사면 사진이 좀 아쉽고 이런 식으로 바디가 좀 특화되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캐논에서 가장 지금 비싼 바디인 R3는 사진도 영상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소니 바디에서 영상이 좋은 바디는 FX3, 사진이 좋은 바디는 알파7 R5 또는 알파9 M2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캐논은 올인원 위주의 바디를 만들고 있는 거고, 소니는 너가 원하는 거 내가 특화해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캐논은 내가 사진을 가장 좋은 바디를 사고 싶으면 동영상의 값까지 주고도 사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제일 비싼 걸 사면 마음이 편하죠. 다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찍고 싶어 하면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바디만 사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샀더니 사진도 하고 싶어. 그러면 사진 성능이 좀 아쉬운. 그러니까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 서론이 좀 긴데 어찌됐건 배경을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R3가 제일 좋습니다. R3 그 다음 R5 이렇게 특장점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소니는 라인업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설명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디를 고르시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발매 라인업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하는 게 이게 개인 경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뭐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보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니 바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풀프레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크롭 바디도 물론 훌륭한 바디들이 많아요. 알파 6000이라던가 알파 6500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섞어서 설명은 하겠지만 일단 풀프레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가장 소니에서 근본이 되는 바디는 알파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신 버전이 알파7 마크4죠. 이게 이제 알파7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러리스가 이제 풀프레임이 나온대. 미러리스인데 풀프레임이 나온다고? 야, 풀프레임은 DSLR 아니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이제 소니 미러리스 크롭 바디가 굉장히 이제 좀 핫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은 동영상을 찍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유튜브 시장도 아직 없던 시대여가지고 미러리스나 DSLR은 사진을 위한 시대였는데, 이제 미러리스 풀프레임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다가 최초로 이제 출시한 게 알파7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첫 출시니까 렌즈도 번들 렌즈랑
35.8인가? 그 렌즈밖에 없었어요. 그냥 렌즈도 두 개밖에 없고 달 렌즈도 없고 해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알파7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러리스가 플레인지백이 짧아지다 보니까 어댑터를 껴가지고 EF 렌즈나 옛날 올드 렌즈들 껴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렌즈군이 정말 없지만 어댑터를 껴가지고 옛날 렌즈들 막 10만원, 5만원짜리 빈티지 렌즈들 막 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종교배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너가 옛날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니 바디 미러리스에서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 알파7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판매가 되기 시작하다가 고화소 바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알파7 R이에요. R이 레졸루션의 R인데 고화소, 근데 이제 4천만, 5천만 급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R 바디. 크게 인화를 하는 정말 인쇄 위주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조그만하게 찍히더라도 나중에 크롭을 막 해도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고화소 바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알파7 R 바디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알파7 R5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출시된 게 알파7 S라는 바디가 출시가 됩니다. 저조도 고감도에 특화되어 있는 바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시 때는 이 S 바디가 동영상 특화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별 사진 찍고 싶어, 밤에 막 빛 없는 데서 사진 찍고 싶어 해서 나온 게 알파7 S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알파7 S가 처음 나올 때 막 해변가에서 저조도에 막 사진을 찍는데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기술력이구나 라는 걸 느끼던 그런 시절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렌즈가 부족해서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제 캐논과 니콘은 그 당시에 워낙 많은 렌즈들이 있었잖아요. EF 렌즈들. 지금 뭐 오이만두 막 이런 전설의 뭐 오파렌 이런 것들 막 좋은 렌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던 상태였고, 소니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드파티 렌즈들도 쓸 수 있게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탐론이든 시그마든 우리 마운트 이용해서 너네 렌즈 내고 싶은 거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렌즈군을 메꾸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 당시엔 유효했는데 지금은 약간 소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렌즈를 팔아야 돈을 버는데 지금 탐론이랑 시그마가 소니 렌즈 만들어 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죠. 그래서 소니 입장에서는 조금 배 아픈 상황이긴 할 거예요, 제 생각엔. 특히 RF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타사에 라이센스를 주지 않아서 캐논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렌즈를 엄청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건 뭐 유저 입장에서는 싸고 다양한 렌즈들을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바디를 잘 팔리게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소니의 렌즈는 지금 서드파티 렌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골자는 알파7이 그냥 기본 적당한 화소에 적당한 성능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 R이 고화소로 나왔고, S가 저조도 고감도용으로 나온 이게 기본 골자고요. 알파7 마크2에서 한 번 더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소니 바디가 엄청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소니 바디에 5축 손떨방이 들어간 거예요.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DSLR, 캐논 DSLR이나 뭐 니콘 DSLR에는 손떨방이 대부분 렌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니가 바디에 이걸 집어넣으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종교배로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알파7이. 이런 렌즈들이 이제 손떨방이 없으니까 렌즈에 흔들림에 취약하단 말이죠. 근데 바디에 손떨방을 넣어주니까 그런 렌즈들을 써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딱 있어가지고 흔들림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알파7 마크2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저도 그래서 손떨방이 바디에 들어갔어 해서 샀던 기억이 있고요. 렌즈들도 쭉쭉쭉 뽑기 시작하죠. 그때 막 55.8도 나오고 이제 2470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출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파7 R2가 나왔는데 오토포커스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화소수도 좋아지면서 사진 퀄도 엄청 올라갔고, 그래서 사진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알파7 S2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저조도 고감도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에 특화됐다, 이런 느낌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밤에도 찍을 수 있고 빛이 없어도, 그리고 화소수가 1000만 화소, 적은 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긴 시간 찍기에 유리했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발열이나 이런 게
제어가 아직 힘든 시절이었는데 화소가 적은 만큼 이제 성능을 많이 요구를 안 하니까 그게 동영상 특화 바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동영상도 괜찮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파 7 마크 3, 이게 이제 동전의 히트를 치죠. 왜냐면 동영상 성능도 그 당시에 FHD 시절이었는데 4K로 화질이 엄청 좋게 찍히는 걸로 유명해지면서 유튜브 시대랑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파 7 M3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군도 이제 막 2470GM, 1635GM, 70-200GM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부족한 렌즈군도 다 채워지게 됐고, 알파 7 M3가 아마 제 생각에는 소니의 가장 효자 바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M3가 나오고 다시 또 고화소 바디인 R3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S3가 나왔어야 되는데 S3가 안 나와요. 계속해서 한 4-5년 동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파 9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고화소 바디 있고 고감도 바디 있고 기본이 되는 바디가 있는데 고연사 바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연사 바디를 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알파 9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쯤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사진용 바디에는 좀 관심이 멀어지게 돼서 알파 9은 약간 등한시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종종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써보면은 정말 이게 기술의 발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오토포커스도 엄청 빠르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알파 7 S3죠. 알파 7 S3가 나올 때 알파 7 M3까지는 8비트였는데 S3가 이제 10비트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러리스 약간 이 컨슈머의 10비트가 드디어 되는구나. 처음에는 R5랑 알파 7 S3가 막 영상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좀 설왕설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캐논의 R5가 발열을 컨트롤을 못하면서 얼마 못 찍었어요. 30분 찍으면 여름에 막 셧다운 되고 해가지고 알파 7 S3로 다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알파 7 S3가 4K 120프레임도 1.1 크롭이니까 사실상 크롭 없이 거의 제약 없이 모든 동영상을 다 찍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썼고, 그러다가 출시가 된 게 FX3였죠. 사실 처음에는 또 말이 많았어요. 알파 7 S3에서 케이스 가리만 했다. 쟤네 뭐냐, 케이스만 바꿔가지고 네이밍 바꿔서 또 팔아먹네, 가격 올려서 막 이랬었는데, 그게 지금 나온 지 한 2년 반 3년 된 걸로 아는데 FX3가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 6K, 8K 뭐 이런 게 이제 또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4K면 충분한데다가 120프레임까지 다 쓸 수 있고 60프레임도 쓰면서 크롭 없이 쓰고 소리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성능이에요. 심지어 작고 가벼워서 짐벌에도 올라가고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짐벌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핫하면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우리 덕션에 가장 돈을 많이 버려준 게 FX3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은 당연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화소수가 10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롭하기에도 아쉽고 뷰파인더도 없어서 사진 찍는 데 좀 불편하고, 하지만 SNS 용도로 쓰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아서 저는 쓰고 있는데, 사진을 뭐 한 7, 영상을 3 하겠다 하면 사기엔 좀 애매한 거죠. FX3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알파 7 S3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알파 7 S3는 신기하게 업데이트를 또 안 해줘요. 소니에서 약간 버린 자식 느낌.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알파 1이라는 바디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캐논이나 니콘에는 없는 라인업이에요. 고연사 바디면 화소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화소가 낮아야 빠르게 찍히니까. 그리고 고화소 바디면 연사가 좀 느려야 되잖아요. 화소가 많으니까 버퍼를 쳐내기 힘드니까. 근데 소니는 알파 1으로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합니다. 고화소인데 고연사 바디예요. 그래서 연사도 9급으로 나온 게 알파 1입니다. 심지어 동영상마저도 8K 30프레임, 4K 120프레임까지 크롭 없이 다 되면서 422 10비트의 생영역까지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올인원 바디예요. 근데 너무 비쌌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알파 1이 진짜 소니에서 이를 갈고 만들었다고 느껴졌던 게, 항상 아쉬운 게 이제 소니의 기본 인물 피부 톤이었는데 피부 톤마저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래서 피부 보정을 따로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알파 1을 팔고 나서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만, 팔고 나니까 다시 사긴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알파 1 마크 2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이 알파 7
마크 4, 알파 7, 알파 5, 알파 7 S3, S3의 변형이 FX3였고요. 고연사 바디 알파 9 해서 고연사의 고화소까지 되는 게 알파 1, 이렇게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게 알파 9 M3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셔터예요. 미러리스의 어떤 단점이 뭐였냐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찍으면 물건이 이렇게 휘어 보이는 이 젤로 현상이 사실 미러리스의 취약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셔터는 이제 그냥 센서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찍혀서 젤로 현상이 없어요. 당연히 플리커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기계적인 성능과 CPU의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데 발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제 미러리스에서는 그거를 알파 9 M3가 해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글로벌 셔터로 사진과 영상을 다 찍는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출시하면은 바로 구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 9 M3에 그게 들어갔으면 알파 1 마크 2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 1 마크 2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라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똑딱이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GV1이라고 그냥 렌즈가 붙어있는 똑딱이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걸 파생시켜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크롬용으로 렌즈를 바꿀 수 있게 나온 게 GVE 10이었고요. 이게 또 인기를 얻으니까 그러면 풀프레임용으로도 하나 내자 해서 나온 게 GVE1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7 S3 하나를 만들어서 동영상 특화 시네바디로 만든 게 FX3고요. 컴팩트하게 조그만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할 수 있게 만들자 한 게 GVE1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알파 7 S3는 뷰파인더가 있고 좀 더 사진을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고 FX3는 완전한 영상 특화 바디, 이제 발열에도 강하고 짐벌에 올리기에도 좋고 그런 거고, GV1은 발열에는 엄청 취약하지만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면서 끊어찍기에 좋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만들어 봤어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FX3 그리고 FX30, FX3 센서를 가지고 또 비슷하게 만든 게 시네마 카메라로 아예 만든 게 이제 FX6예요. 걔는 이제 내장 ND가 들어가 있고 본격적인 이제 시네마 카메라고, 그 위에 이제 뭐 6K 센서로 나왔던 게 FX9인데 시네마 카메라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크롭바디 FX30, 똑같이 생긴 풀프레임 FX3, 그리고 똑같은 풀프레임인데 내장 ND가 들어가 있는 FX6, 그리고 그 위에 풀프레임 가장 상위 바디 FX9.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만, 여기서 또 바디를 하나 더 내게 되는데 알파 7C 라는 바디가 나오게 돼요. 알파 7 M3가 케이스 가리를 해서 나온 게 사실 알파 7C였거든요.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컴팩트의 C라서 커스텀 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소니의 기술들을 담아서 만들었던 게 알파 7C였는데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 4를 또 기반으로 나온 게 알파 7C2가 최근에 출시됐죠. 그러니까 알파 7 M3를 기반으로 만든 게 알파 7C, 그리고 알파 7 M4를 기반으로 나온 게 알파 7C2. 나중에 뭐 알파 7 마크 4가 나오면 또 나중에 알파 7C3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근본이 되는 알파 7 마크 시리즈, 지금은 마크 4까지 나왔죠. 이게 이제 영상도 사진도 밸런스 있게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나온, 나 뭘 살지 모르겠어, 소니 바디 사고 싶은데 하면 알파 7 M4 사면 됩니다. 고화소 바디, 나 막 크롭도 하고 사진 좀 진심으로 대형 인화도 하고 싶어 하면 알파 7 R5, R 시리즈 사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돈이 안 되면 R4 사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영상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면 알파 7 S 시리즈, S 시리즈는 S3는 최소한 사는 걸 추천드려요. S2까지는 오토포커스가 너무 안 좋아서 사용하시면 좀 당황을 하실 것 같고, 알파 7 S3 거기에서 좀 더 내가 영상에 진심으로 업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FX3 추천드리고요. 나는 업은 아닌데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GVE1을 사시면 FX3의 염가 버전인 거죠. 길게 찍지 못하지만 끊어 찍기에는 FX3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작고 가볍고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던가 몇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컨슈머하게 쓰고 싶다 하면 GV-E1 근본이 되는 M4를 쓰고 싶지만 더 작으면서 뭐 커스텀 키나 이런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어 라고 하면 알파7C 시리즈, 알파7C2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 아니면 스포츠 뭐 자동차 경기 이런 걸 찍고 싶다 사진, 그러면 알파9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연사 바디니까. 근데 나는 고연사도 치면서 고화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고연사 치면서 크롭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알파1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예 진짜 영상용 특화용으로 막 ND 필터나 이런 것까지 다 막 여기저기 액세서리 붙이고 쓰고 싶다 하면 FX6 또는 9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면 얼추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소니의 바디 라인업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걸 이제 편집하고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쉽지 않네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좀 소니 바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니 바디의 어떤 특장점은 고성능이지만 작고 가볍게,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작아지다 보니까 짐벌에 올리기 좋고, 대신 이제 작아지면은 손떨방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운트가 이렇게 커야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캐논보다는, 그리고 파나소닉보다는 손떨방 부분에서는 취약해요. 대신 또 바디가 작아서 짐벌에 올리기가 좋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시면 또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소니 바디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소니의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은 오토포커스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빠 진사분들, 애기들 찍어주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소니 사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캐논을 사야 될까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오토포커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러리스 시장에서 영상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소니가 협업하기도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소니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니를 사면 기본은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협업하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케이스, 그리고 업으로 해도 혼자서 찍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캐논이든 뭐 소니든 니콘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면 되겠지만, 어쨌든 협업이 많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편집할지 벌써부터 난감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도 댓글에서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의 댓글 보는 재미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바.